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단체 급식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이론을 다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셨든 학원 수업을 들으셨든 어떻게 했든 이제 이론을 이제 대충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론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습이에요. 예습.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이론 수업을 할 적에 예습을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예습을 해올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풀이는요, 예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업 시간이 받아쓰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팔 아프게 받아쓰기만 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수업 오시기 전에 한 10장 정도, 10장 정도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보통 진도를 나가니까. 자, 그래서 왜냐하면 또 역량교사와 관련된 문제집이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문제집을 사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 그거부터 수업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나갈 진도 분량만큼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책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거하고요.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가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 이렇게 혹시 모르고 지나쳤던 건 없는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확인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예습이 안 돼 있으면 정말 한 시간 내내 하루 종일이죠.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받아쓰기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예습은 반드시 해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듣고 나서 조금 더 보충해 둘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좀 복습을 하면서 보충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론 때는요 복습 프린트물이라는 걸 나눠줬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요. 예습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오늘 할 진도 나갈 내용 거를 미리 나눠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지금 우리 문제집에 있는 내용으로 다 풀기가 다 일일이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분량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미리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릴 만한 그런 내용들로 워밍업 프린트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요. 조금 일찍 나오셔서 미리 풀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수업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제 이 문제풀이에서 문제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맨날 필기만 하다가 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습을 하나도 안 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습, 그 다음에 그 수업 시작 전에 조금 일찍 나와서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 와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워밍업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수업 시작 전에 풀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론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했지만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전공 같은 경우 이제 80점 만점이지만 단체 급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0% 내지 10%보다 조금 작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8점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 6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6점에서 8점 사이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게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공부할 건 또 되게 많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들이 옛날에는 딱 되게 중요한 것들 포인트 위주로 나왔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그 외에 그 기타의 것에서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깊이 또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게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 문제가 거의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위생에 조금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있어도 단독으로 논술형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케아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 4점짜리, 5점짜리 그 정도가 딱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범위를 넓게 해서 많은 내용을 공부해 두는 게 얕게 넓게 공부해 두는 게 더 유리합니다. 요즘에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그런 방향을 세워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하나씩 이제 나가는데요. 자, 오늘 이제 나갈 그 내용들을 미리 점검하는 워밍업 프린트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실까요? 자, 우리 단체급식의 개요 파트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하긴 했는데요. 이 단체급식의 개요 파트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급식 체계를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했죠. 급식 체계별로 장단점이 존재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좀 더 중요했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집단급식소란 이거 집단급식소의 정의네요. 근데 이 집단급식소의 그 정의에 좀 특징이 있었죠. 집단급식소란 우리나라는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다수에게 주지만 어떤 다수냐면 특정 다수가 돼야 돼요. 학교에 모여있는 학생, 그게 학교급식이죠. 자, 그래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집단급식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학교급식의 목적. 우리 가장 기본은 학교급식이 되겠는데요. 이 학교급식의 목적 같은 경우에 심신의 발달, 학습의 효율성 증대, 지역사회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질서 의식을 함양시킨다, 예절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적들이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 합리적인 영양 섭취, 그러니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졌죠. 그래서 합리적인 영양 섭취라든지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요, 급식 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음식의 생산, 분배, 서비스가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생산, 분배, 서비스가 모두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이건 누구냐면 전통적 급식 체계죠. 예전부터 있었던. 그래서 이 전통적 급식 체계의 장점은, 이게 우리가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메뉴를 뭐 하는 게 가능하냐면 변경하는 게 가능했어요. 메뉴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단점 있죠. 오늘 만들어서 오늘 바로 배식해야 돼요. 뭐가 존재하냐면 피크타임이 있었죠. 그로 인한 단점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이 대다수가 전통적 급식 체계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급식체계 중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생산되는 곳과 소비되는 것이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중앙공급식이죠. 중앙공급식. 자, 중앙공급식 급식체계는 운송에 대한 단점이 있었죠. 운반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이번에는요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건 뭐였냐면 조리 저장식이죠. 여러분, 조리 저장식은 미리 생산을 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했었죠. 근데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든다라는 것들이 단점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체계별로 장단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4번에는 중앙공급식, 그 다음에 조리저장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단체급식을 운영 형태별로 분류했대요. 이런 운영 형태별로 분류하면 대표적으로 직영, 위탁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자,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재료비를 충실히 사용하며 위생관리, 영양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누구였냐면 직영이었죠. 직영. 자, 그 다음에 6번 단체급식에서의 영양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요.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그 식사를 잘못된 식사를 주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영양관리가 더 중요하죠. 단체급식에서.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양관리 이제 파트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만 대다수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식단, 메뉴와 관련된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7번. 누구에 따라 급식 시스템의 투입, 변환, 산출이 달라질 수 있으며 누구는 급식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통제 수단이다. 이거 다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메뉴에 대한 설명이죠. 메뉴 내지는 식단. 메뉴에 따라서 급식 시스템의 투입, 변환, 산출이 달라질 수 있고 급식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통제 수단이 되는 게 바로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식단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조리원의 작업 분담이 잘 되며 식자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건 어떤 메뉴의 장점이었냐면 그쵸, 순환 메뉴 내지는 주기 메뉴의 장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메뉴는 선택성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었죠. 단일 메뉴, 부분, 선택식, 그 다음에 선택식 메뉴로 나눠졌죠. 자, 이런 선택식 메뉴에는 대표적으로 거기 있는 카페테리아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복수 메뉴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메뉴는 메뉴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메뉴 형태. 메뉴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메뉴 형태를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라는 거거든요. 자, 가격별로, 그러니까 각각의 메뉴마다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라카르테라고 했었죠, 이거는. 그 다음에 단일 메뉴 품목을요. 코스 메뉴로 묶어둘 수도 있어요. 뭐 A 코스, B 코스 이런 식으로 코스 메뉴로 묶어둘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더블 노테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뭐 당일의 특별 메뉴라든지 조리실장의 특선 메뉴 이런 거는 주황 메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메뉴의 개념이니까 얘는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메뉴 계획식. 우리가 메뉴를 계획할 때, 식단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을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 식단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과 급식 경영 측면에서, 급식 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으로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 고려할 게 영양적 요구, 영양입니다. 영양적 요구였고요. 네,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식습관 및 기호도. 그리고 마지막이 음식의 관능적 특성이었죠. 자, 그래서 영양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이면 될 것 같지만 또 먹게 만들어야 되니까 식습관 및 기호도라든지 음식의 관능적 특성까지도 고려를 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집단의 식사계획의 영양 목표. 여러분, 집단 식사계획의 영양 목표는요. 평균 필요량 미만인 사람, 너무 적게 먹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사람, 그거는 상한 섭취량이 기준이죠. 그래서 평균 필요량 미만,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예요. 이때 집단에서의 섭취량의 중앙값은 뭐가 되는 게 좋으냐면 충분 섭취량이 되는 것이 좋죠. 자, 그 다음에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의 준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급식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단을 작성할 때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식단을 작성할 때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근데 학교급식에서 굳이 그걸 이용할 필요 없이 학교급식 법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에너지의 영양관리 기준에 에너지의 얼마 범위 내에 있으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10%면 되죠. 그러니까 90에서 110% 사이.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비율은요. 탄수화물은 얼마였냐면 55에서 7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의 그 기준이냐 아니면 학교급식법에 대한 기준이냐 그거에 따라 기준이 좀 어때요? 달라요. 학교급식법은 아직 변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55에서 70이에요. 그래서 55에서 70%, 단백질은 7에서 20, 그 다음에 지방의 에너지 비율은 15에서 30%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하게 이렇게 수치가 다른 게 있으면 분명히 기준이 주어집니다. 어디 걸 기준으로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총 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냐면 20%.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을 하긴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그 가장 상한선이 20%를 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같은 이런 비타민이나 무기질은요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최소한 뭐 이상이면 되냐면 최소한 누구 이상이어야 되냐면 평균 필요량이었죠.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은 공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학교급식법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급식, 왜 단체급식, 학교급식 법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규가 특히 뭐랑 관련이 있냐면 급식과 밀접한 관련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양관리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무엇은 식품을 몇 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각 식품군 군별 1인 뭐를 제시를 함으로 설정을 하고 연령별, 성별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한다.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해 놓고 있는 거 식사 구성안이죠. 자, 권장 섭취 횟수 하루에 연령별, 성별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손쉽게 제시해 놓은 거 식사 구성안. 네, 여러분 이 식사 구성안은 식품을 몇 개의 군으로 분류했냐면 6개였죠. 6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각 식품군별 1인 1회 분량을 제시했죠. 한 번에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1회 분량을 설정해 놓고 있었죠. 그 다음에 15번 식사 구성 안에서는 식품을 이렇게 6가지 분류로 분류를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빈 곳을 채워 넣으시면 되죠. 뭐 이거는 자 뭐가 빠졌냐면 곡류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당류가 빠졌죠. 근데 보통 우리 거기 1회 분량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회 분량이 아닌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곡류 중 감자류, 과자, 시리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거기 계란이 아니라 달걀인데 달걀로 고친다는 게 깜빡했네요. 달걀, 콩류 중에 견과류,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중에 치즈, 이거는 몇 회 분량이냐면 0.3회 분량이죠. 거기 제시된 게요 0.3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1회 분량이지만 여기 지금 제시된 여기 16번에 나와 있는 것들만 0.3회 분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7번 식단 작성의 순서. 여러분 식단 작성의 순서는 급식소의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단계가 더 축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요. 자, 그럼 여기는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러면 거기 빈 거. 급식 대상자를 파악한 다음에 제일 먼저 결정할 게 바로 뭐였냐면은요. 급여 영양량이죠. 자, 급여 영양량 결정하고 급식 횟수와 새끼니 영양량 배분하고 메뉴 품목수 결정했으면 그 다음 이제 뭘 결정하냐면 식품 구성을 결정했죠. 자, 그래서 거기 빈칸에 들어갈 거는요. 급여 영양량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 구성 결정이었죠. 자, 그 다음에 18번 식단 작성 시 급여 영양량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였냐면 성별, 연령, 활동 정도, 그쵸? 그거에 따라 급여 영양량이 달라지니까요. 자, 다음 19번. 이번에 제시된 건 잘 보세요.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 권장하는 에너지의 적정 비율은 학교급식 법이 아니라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의 기준이다라고 하면 달라지죠.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탄수화물은 옛날에는 성인하고 3에서 18세가 어때요? 이거는 똑같았죠. 둘 다 예전에 55에서 70. 근데 지금은 둘 다 지금은 어떠냐면 55에서 65%죠. 55에서 65%. 그다음에 예전에는 지방의 비율이 서로 달랐었죠. 근데 지금은 둘 다 15에서 30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는 탄수화물은 55에서 65%, 그 다음에 지방은 15에서 30%죠. 그러니까 달라진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0번. 식이섬유소는 집단의 섭취량의 중앙값이 뭐가 되도록 하면 되냐면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 섭취하면 되죠. 자, 그 다음 21번. 단체급식소에서 무기질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두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 칼슘과 나트륨 있죠. 칼슘은 너무 부족하게 섭취해서, 그 다음에 나트륨은 과하게 섭취해서 문제가 되기 쉽죠. 자, 그 중에서 나트륨의 목표 섭취량은 소금의 양으로 했을 때 얼마냐면 5g 정도였죠.
그냥 나트륨 자체로 따지면 2g 정도지만요. 소금으로 따지면 5g 정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2번 새끼니 영양량을 배분할 때 우리가 보통 몇 대 몇 대 몇으로 하냐면 1대 1대 1, 그쵸? 내지는 1대 1.5대 1.5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주식과 부식의 비율은 6대 4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의 일일 새끼니 배분은요. 여러분,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새끼니 배분은 그냥 1대 1대 1이 가장 평범하죠. 1대 1대 1. 그 다음에 부식의 배분은요. 1대 1.5대 1.5. 그래서 점심과 저녁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죠. 자, 그 다음에 23번 식품 구성의 결정시. 여러분, 우리가 식품 구성을 결정할 때 주식과 부식 중에 뭘 먼저 결정하냐면 주식, 그쵸? 주식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식이 달라지니까요. 먼저 주식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부식을 결정하죠. 여러분, 부식이 반찬류예요, 우리나라는. 그쵸? 근데 그 반찬류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반찬을 결정하냐면 단백질 반찬을 결정을 하죠. 자, 그래서 주식, 부식, 단백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학교 급식에서는 식단에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음식명 이런 메뉴명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표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지금 우유, 난유, 대두, 메밀, 그 다음에 밀, 땅콩, 복숭아, 새우, 고등어, 아질산염 그럼 이제 나머지가 비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시면 우선 육류 종류가 안 되는 것,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자, 그 다음에 땅콩 있는데, 땅콩은 있는데 누구 넣니? 호두가 없죠. 호두가 비었죠. 호두.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해산물 중에 비어있는 애들 있죠. 게. 오징어, 조개류 이런 애들이죠. 그 조개류에 이제 뭐 굴전복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홍합 뭐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단에 이렇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도 표시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 25번 고객 측면에서 메뉴 평가. 우리가 이제 식단을 작성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메뉴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고객적인 측면과 고객 측면과 급식 경영 측면에서 같이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객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법 그러면은 고객 만족도 조사, 뭐 기호도 조사, 산반령 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럼 26번은요.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측정한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호도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반적인 뭘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 기호 경량이라든지 잔반 발생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잔반 조사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뭘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 가장 기본이 인기도와 수응도죠. 인기도와 수응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목적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인기도와 수응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28번 고객 측면과 급식 경영 측면에서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 메뉴의 인기도, 수익성 이걸 평가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메뉴 엔지니어링. 그렇죠? 메뉴 엔지니어링 그럽니다. 그 다음에 29번 메뉴 엔지니어링 결과 인기도와 수익이 모두 높은 아이템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타. 그렇죠? 스타 메뉴입니다. 스타. 그 다음에 인기도 없고 판매에도 수익도 안 되는 메뉴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도구. 그렇죠? 도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스타와 도구. 자, 그 다음에 30번 공업마진 분류 시의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공업마진이 높으냐 낮으냐 아니면은 메뉴 믹스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평가를 내릴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공업마진 분류 시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였냐면 평균 공업마진. 그 다음에 메뉴 믹스 비율이 높다 낮다 이거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70% 룰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를 스타, 뭐 도구, 플로우 홀스, 그 다음에 퍼즐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 됐었는데요. 31번
가격을 올리거나 배식량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윤이 높은 다른 음식과 함께 팔면, 세트 메뉴로 묶어서 풀면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거 어떤 메뉴로 관리할 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얘는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메뉴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 메뉴가 바로 누구냐면 플로우 홀스죠. 예, 인기는 좀 있는데 판매는 되는데 수익이 안 되는 메뉴. 자, 31번에는 플로우 홀스, 그 다음에 32번. 이거로 판정된 메뉴는요, 그냥 메뉴판에서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메뉴판에서 아예 다른 메뉴로 변경하는 게 나아요. 이건 뭘까요? 도구죠. 예, 인기도 없고 수익도 안 되기 때문에요. 그냥 빼버리는 게 더 나은 거. 도구 메뉴입니다. 도구. 자, 그 다음에 33번. 가격을 인하시킨다든지 메뉴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거.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 눈에 잘 띄게 만든다든지 가격을 조금 내려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 거. 인기가 없다는 소리죠. 인기가 없는 메뉴? 네, 퍼즐입니다. 퍼즐. 그러니까 수익은 되는데 인기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인기도를 높여주는 거 퍼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메뉴 엔지니어링은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메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지를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딱 할 내용이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영양 관리, 식단을 관리하는 것까지를 오늘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첫 시간이니까요. 단체 급식의 개요 여러분 책 439페이지. 단체 급식의 개요 파트는 주가 바로 급식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주가 됩니다. 원래는 공청회 자료에는 아예 여기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주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급식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1번은 그냥 얘도 그냥 워밍업 문제예요. 1번은 워밍업 문제. 단체 급식의 전 과정은 영양사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과정을 채워 넣으세요. 자, 식품 구입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냐면 식단 작성부터 하죠. 자, 식단을 작성해서 식품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식품을 구매했으면 이제 뭘 하냐면 검수를 하죠. 그래서 검수하고 저장하고 조리 감독하고 배식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워밍업처럼 간단히 그냥 읽고 넘어갈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기서부터 이제 급식 체계별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이 어떤 급식 체계에 해당이 되고 또 그 급식 체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두시면 되죠. 특징을 잡아서 장단점을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장단점을 파악할 때 막 여러 개 기억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보면은 단체 급식은 2개 이상 쓰라고 나올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다 하나하나가 점수가 되다 보니까 장점 2가지, 단점 2가지 쓰세요. 그럼 벌써 4점짜리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2개씩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2번을 보시면 자, 급식 생산 방식에는 전통적 중앙공급식, 조리 저장식, 조합식 급식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합식 급식 체계의 장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써보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조합식이라는 거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가 반조리식품이라든지 완전조리식품이라든지 가곡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해놨다가 단순하게 가열 정도의 간단한 조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1인분 약씩 다 봐서 조합해서 바로 배식하는 형태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의 좋은 점, 장점은 뭐냐면은요. 조리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장점 써라. 조리 작업이 최소화되기 때문에요. 서비스가 빠르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맨날 주는 게 햇반을 줘요. 맛이 맨날 어때요? 똑같아요. 양도 어때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음식의 질과 1인분량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도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조리 시설과 설비를 다 갖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시설, 설비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런 장점도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특징이 그거잖아요. 다 되어 있는 거 바로 주는 거니까 시설 설비를 다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 설비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맨날 먹는 햇반의 맛, 양 똑같잖아요. 음식의 맛과 1인 분량을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뭘까요?
우리가 쌀을 사가지고 밥을 하는 거하고 햇반을 주는 거하고 돈이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햇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 비용이 증가한다. 그게 바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은요. 아까 2번 같은 경우에 문제 유형은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주어졌거든요. 조합식 급식 체계의 장단점은 이렇게 주어졌다면 3번은 제시가 되었죠. 학생 수가 650명인 A초등학교는 독립된 조리장을 갖추고 있으며 그날 음식을 생산해서 그날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급식 시스템이래요. 그럼 여러분, 독립된 조리장 있죠? 그날 뭐 음식을 생산해서 그날 바로 배식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통적 급식 체계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음식의 생산이라든지 뭐 생산 서비스가 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생산 분배 서비스가 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체계죠. 전통적 급식 체계입니다. 자, 근데 이런 전통적 급식 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라고 했죠. 여러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배식 직전에 음식을 생산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배식 직전에 음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장점이죠.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생각나는 장점 있나요? 뭔가 되게 요구에 응하기도 쉽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메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장점을 2가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제 식재료 들어와가지고 생산을 해서 바로 또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떠냐면 혼잡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가장 큰 단점이 바로 피크타임 때문에 올 수 있는 단점이죠. 이런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피크타임에 이렇게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바로 생산을 해서 운반을 해서 서비스까지 다 끝내야 돼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렇게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끝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숙련된 조리원이요. 그렇죠? 그래서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다. 이것도 단점이죠. 여러분, 숙련된 조리원에게는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인건비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적 급식체계의 특징을 잡으세요. 전통적 급식체계는 그날 생산해서 그날 바로 주는 형태, 요거니까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다음은 어떤 단체급식소의 급식 생산 체계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말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 생산 흐름도가 생산 공정 흐름도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식재료 들어와서 음식을 생산했다가 급속 냉장을 시키고 냉각을 시키고 급속 냉각시킨 다음에 냉장 보관했다가 재가열해서 배식하는 형태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죠. 미리 만들어 놓는 형태.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급식소는 단체 급식의 체계별 유형 중 어떤 것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쓰시고, 이 급식 체계는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유형이 3가지 존재를 하죠. 그 중에 어떤 형태인지, 어떤 저장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급식 체계와 비교해서 이 급식 체계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 각각 2가지씩 쓰세요. 자, 그럼 우리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인데요. 여러분,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는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어지죠. 조리, 냉장, 그 다음에 조리, 냉동, 그 다음에 조리 냉장에 변형된 형태로요. 1인분씩 파우치화해서 보관하는 방식이 있죠. 이게 바로 수비 방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에 해당이 되냐면 조리, 우선 가장 기본에 되는 냉장 방식이죠. 자, 조리 냉장. 자, 그 다음에 장단점. 여러분, 전통적 급식 체계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여러분, 그 전통적 급식 체계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뭐냐면요. 그날 생산해서 그날 바로 서비스해서 피크타임이 존재해요.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어려웠죠. 근데 얘는 미리 생산을 하죠. 미리 생산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 장점. 그게 바로 계획적인 생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인력관리가 효율적이니까 생산성도 높죠. 우리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게 전통적 급식 체계잖아요. 인력관리가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이런 데 도움이 되죠. 자, 근데 단점도 만만치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계획적인 생산도 가능한데 왜 얘를 잘 이용할 수 없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게 바로 단점이에요. 그 큰 냉장고, 냉동고, 그다음에 냉각 설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바로 단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조리 후에 저장 비용도 증가하죠. 조류의 저장 비용도 증가하죠. 음식을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전통적 급식 체계 같은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냉장이나 냉동을 해둘 필요가 없으니까 냉동이나 냉장 이런 데 저장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적다라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거는요, 오랫동안 냉장이나 냉동이라든지 해둬야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저장 비용도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시면요, 장단점 한두 개 쓰는 건 크게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특징을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5번은 이게 상황이 주어졌어요. 상황이. 자, 상황이 주어지고 얘가 어떤 급식 체계인지와 그 다음에 각각의 장단점을 써라 라는 문제죠. 자, 다음은 행복초등학교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 학교에 가장 적합한 급식체계를 쓰시고요. 땡땡초등학교에서 이 급식체계를 이용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세요. 자, 이 땡땡초등학교는 교직원을 포함한 전교생의 숫자가요, 53명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차로 15분에서 30분 거리 정도에 떨어진 인접한 지역에 4개의 학교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땡땡초등학교는 조리장을 갖출 만큼의 여유 공간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가장 적합한 급식체계의 유형은 뭐냐면 중앙공급식 급식체계죠. 중앙공급식. 왜 인근에 여러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를 묶어가지고 한 군데에서 조리장을 만들어 두면은 굳이 이 학교에서는 조리장을 갖출 필요가 없죠. 자, 급식체계는 중앙공급식 급식체계입니다. 그럼 중앙공급식 급식체계를 했을 때 이 학교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 이 학교에서는 뭐예요? 최소한의 공간으로 급식이 가능하죠. 조리장 다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재가열해서 바로 이렇게 줄 공간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요. 최소한의 공간으로 급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설 다 갖출 필요 없잖아요. 시설 투자비도 절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숙련된 조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숙련된 조리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재가열해서 이렇게 나눠줄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숙련된 조리원을 필요는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운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운반을 하는 동안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품질 저하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음식의 관능적, 미생물학적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 운송 도중에 음식의 그런 관능적, 미생물학적 품질이 저하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운송을 하다 보면 뭐예요? 문제가 될, 이렇게 뭐 저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을 운송이 늦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운송이 늦어지면 원활한 급식 제공이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는요, 운송과 관련된 단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운송과 관련된 단점 생각해두기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조리 냉장 체계의 변형된 방식을 도식화한 음식 생산 공정 흐름도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명칭을 쓰세요. 뭐 이건 이제 다른 쪽 타교과 기출이었는데요. 자, 뭐 보니까 준비한 다음에 진공 포장하고 진공 포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파우치에 넣고 진공 포장한 다음에 조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급속 냉각을 시켜서 0에서 3도씨 정도로 냉장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재가열을 해서 다시 배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미리 생산하는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을 한 걸 보니까 조리 냉장 방식인데, 조리 냉장 방식하고 좀 다른 형태가 바로 뭐냐면 진공 상태로 파우치 포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조리를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수비 방식이죠. 수비. 자, 그래서 수비 방식의 생산 흐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이제 뭐 타교과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보시면. 다음은 예비 영양사들의 현장 실습 업장에서 경험한 급식 체계 유형에 대해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급식 체계 유형을 쓰시고요. 이 급식 체계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했어요. 그러면 작성 방법에 따라 뭔가를 서술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 어떤 급식 체계인지 확인하셔야죠. 예비 영양사 1. 내가 현장 식습을 다녀온 학교 급식소는 분교에 차량으로 음식을 보내고 있어. 보낸대요. 운송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난 공항 인근 기내식 공동조리장에서 실습을 했어. 수업 시간에 들었던 쿡7 조리 냉장 급식 체계로 급식이 준비되는 걸 보았어. 정말? 비행기 기내식은 쿡7 급식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급식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야. 공동조리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비행기 기내로 운반하니까. 공동조리장에서 만들어서 운송하는 형태는 하나죠. 뭐냐면 중앙공급식. 그쵸?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내식은 쿡7 조리 저장식도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이기도 하죠. 운송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요. 우선 이 급식 체계의 장점을 쓰는데요. 정해줬어요. 어떤 거에 대한 장점을 쓰라고 정해줬냐면 식재료의 구매 및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하세요. 자, 그럼 우선 장점이긴 장점인데 뭐와 관련해서요?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따로따로 음식을 생산했으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는 여러 학교가 모여서 같이 생산을 하는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얘네는 뭐 100인분, 여기는 50인분, 여기는 200인분,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200인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준비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구매를 해요? 소량 구매가 되죠. 근데 이게 여기가 모여서 이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모여서 같이 구매를 할 적에는 따로 구매할 때보다 뭐가 되냐면 대량 구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공급식 급식체계에서 식재료 구매와 관련된 장점은요. 대량 구매로 인한 식재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장점이죠. 대량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 답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식재료비 절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시설, 설비와 관련을 해서 자, 여러분 뭐 분교 같은 경우 이제 조리교가 아닌 일반적인 그런 분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시설과 설비를 다 갖출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시설에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어서요.
시설 설비비가 절감이 됩니다. 시설에 대한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죠. 학교마다 다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조리장을. 시설의 반복 투자를 줄여서 시설 설비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단점이 뭐라고 주어졌냐면요. 이 급식체계의 단점이 단점 주어졌네요. 미생물학적인 품질 저하. 운송을 하다 보면은요, 미생물학적으로 품질 저하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 이런 미생물학적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의외로 되게 쉬워요. 미생물학적 품질이 저하되는 걸 막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적정 온도로 공급이 되게 하면 돼요. 근데 그 적정 온도로 공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보온 보냉기구가 필요하죠. 그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운송하는 동안 음식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된 보온 보냉기구를 활용한다. 그렇게 쓰시면 되죠. 자, 운송하는 동안 음식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보온 보냉기구를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처럼 다른 타교과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장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뭐 써라,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장점을 골라서 이렇게 쓰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한번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급식 체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급식 체계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장단점을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급식 체계별로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게 영양 및 작업 관리인데요. 이제 영양 및 작업 관리, 뭐 영양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양 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 뭐였냐면 식단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그럼 여러분, 식단 관리, 메뉴 관리죠. 식단 관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우선 식단, 메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를 했었죠. 품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품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나눴나요? 고정 메뉴, 주기, 그러니까 순환 메뉴, 변동 메뉴. 그쵸? 근데 우리가 고정 메뉴는 급식소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순환 메뉴라든지 변동 메뉴, 이런 것들이 있었죠. 품목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성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었죠. 선택성에 따라서 선택성이 하나도 없는 게 단일 메뉴, 그 다음에 부분 선택시, 선택시, 이런 식으로 나눠줬었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라든지 특징이 존재를 하니까요. 그 장단점,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단을 계획 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식단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식단 계획 시 고려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셔야죠.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그리고 급식 경영, 내지는 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식단 계획 시 뭘 고려할지 결정을 해가지고요. 고려할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식단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식단 작성의 순서와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이 바로 뭐였어요? 메뉴 평가, 식단 평가였죠. 자, 우리가 식단을 평가하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 고객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고객 측면과 급식 경영 측면에서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고객 측면에서 평가하는 건 우리 많이 들어봤던 고객 만족도 조사, 기호도 조사, 잔반량 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 메뉴 엔지니어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메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몇 개로 나눴어요? 네, 그렇죠. 4개로 나눠서 각 어디에 해당이 되고 각각 메뉴를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연결하셔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쫙 정리를 하세요. 쫙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쭉 풀어오시면 그게 바로 수업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은요 반드시 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영양 및 작업관리, 영양관리, 식단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문제가 1번 문제. 자, 다음은 어떤 급식소의 7월 점심 메뉴입니다. 7월 점심 메뉴가 주어졌어요. 7월 점심 메뉴가. 자, 7월 점심 메뉴가 이렇게 쭉 주어졌으면 1-1번 이런 특징을 보이는 메뉴의 종류와 이 메뉴의 장점을 3가지를 쓰고 이 식단이 적용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급식소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우선 뭐 1일 메뉴하고 2일 메뉴가 달라요. 그리고 3일 메뉴 다르죠? 5일 메뉴, 6일, 7일 메뉴 달라요. 그 다음에 8일 메뉴 다르고 근데 9일 메뉴를 보니까 1일 메뉴하고 어때요? 동일합니다. 같아요. 같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메뉴네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주기 메뉴 내지는 순환 메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기 메뉴라고 해도 되고 순환 메뉴로 해도 됩니다. 뭐 사이클 메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순환 내지는 주기 메뉴. 자, 그러면 메뉴의 장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순환 메뉴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매번 식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식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장점이죠. 자, 그래서 매번 식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왜 1일날 바라현미밥, 소고기 묵국을 했는데 9일날에도 바라현미밥, 쇠고기 묵국을 하죠. 그 다음 주에도 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리를 하다 보면은요. 조리의 능률화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순환적인 조리 과정을 통해서 조리의 능률화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장점. 자, 그 다음에 3번째 또 여러분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급식소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식단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설비 이용률이 증가한다 라는 장점이 있죠. 이 메뉴 작성할 때 이 급식소에 설치된 설비 중심으로 작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이용률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매번 똑같은 거를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구매하죠. 그래서 구매 절차가 간편해진다. 뭐 이런 장점. 식자재 관리가 용이하다. 뭐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장점들 조금만 생각하면 있어요.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니까 조리의 능률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번 식단 작성할 필요 없으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고 구매 절차도 간편하죠. 매번 똑같은 걸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매번 똑같은 게 돌아오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 날에도 바라현미밥에 소고기 묵국을 먹었는데 금요일 날에도 그걸 먹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먹었어요. 좋아요? 우리 매번 이렇게 계속 돌아오면서 똑같은 걸 먹으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급식소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욕먹죠. 자, 그러면 적합한 급식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병원, 연수원 이런 곳이죠. 병원, 연수원처럼요. 급식 대상자가 자주 바뀌는 급식소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 연수원처럼 급식 대상자가 자주 바뀌는 급식소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순환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환 메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급식소에 적절한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제는 항상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오든가 아니면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순환 메뉴의 장점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형태는 어떻게 됐든 답을 쓰는 건 똑같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메뉴에 장단점이 있는 경우 장단점은 반드시 파악을 해두세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